김순자님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뒤 62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김순자님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생활비 걱정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무심코 빠지는 소비 습관의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소비 습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6가지 함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주변의 많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가난해지는 최악의 첫 번째 습관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소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결혼식인데 체면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 친구들 다 골프 치러 가는데 나만 빠질 수 있나?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하겠지. 나를 위한 소비인 줄 알았지만 실은 남을 의식한 소비가 된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은퇴 이후엔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한 소비가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어깨에 힘 한번 주려고 외식 비용을 전부 결제하거나 자녀 결혼식에서 남들보다 더 화려한 예식을 준비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새 옷을 챙겨 입고 값비싼 물건을 보여주는 일이 반복되면 그건 순수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소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내 통장은 텅 비어가는 현실, 은퇴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윤정아님은 63세에 은퇴 후 늘 다니던 사교 모임과 골프 모임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모임 친구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윤정아님도 그 수준을 맞추려 노력하셨습니다. 명품 가방, 수입차 리스, 해외 골프 여행 등 소비의 수준이 점점 올라갔고 처음엔 나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윤정아님의 자산은 퇴직금 포함 1억 정도였고 매달 지출이 수입을 넘기 시작하면서 적자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나자 예금은 바닥났고 차량 리스 유지도 어렵게 되자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윤정아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했지 정작 내 삶은 비어가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은 모임도 끊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로 이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지출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의 인생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내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살아가는 나가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앞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도 삶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짧은 만족만을 주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소비는 수입 없이 자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소비 하나하나가 내 노후의 방향을 이끄는 결정타입니다. 지금 남의 시선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소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소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소비가 아닌 나를 위한 소비를 할 때 진정한 노후의 자유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최악의 두 번째 습관은 전략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보복 소비입니다. 젊어서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 좀 써도 되지 않겠어? 평생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녔는데 이젠 나도 좀 즐겨야지. 이런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기에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고 아껴왔던 욕망을 마음껏 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 심리가 계획 없는 소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자유와 여유가 찾아오면 그동안 억눌렀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구매, 고급 외식, 취미생활, 자동차 교체까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보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에 안 하면 언제 해보겠나라는 생각은 보복 소비에 불을 지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은퇴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게다가 수입은 거의 없고 지출만 늘어나는 은퇴 후 생활에서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순애 님은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61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며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1억 8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이제 내 인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여행지는 유럽이었고 여행 중 명품 핸드백 2개를 구입하셨습니다. 돌아와서는 문화센터에서 요리와 골프 강습을 등록했고 친구들과 자주 외식을 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삶을 만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은 돈은 6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최소 20년은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의료비나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결국 모든 취미 활동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하셨으며 다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최순애 님은 그때는 내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젊을 땐 가족 때문에 늙으니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략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를 시작하는 순간 그 소비가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절제된 소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나도라는 마음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소비는 과거와 달리 회복 탄력성이 없습니다. 지출한 돈을 다시 벌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의 소비가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순간의 위로가 아닌 오래도록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보상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계획은 긴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은퇴 이후야말로 계획적 소비가 절실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갑자기 가난해지는 최악의 세 번째 습관은 연금이나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받은 퇴직금,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또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며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한 번쯤은 제대로 살아보자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뒤로 미뤄왔기에 이 돈은 마치 인생 보너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우리를 뜻밖의 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면서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자 씨는 65세에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낸 김영자 님은 이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이제 나도 좀 누려보자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내어주셨고 친구들과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또 평소 갖고 싶었던 고급 마사지 의자, 최신 TV와 냉장고도 구매하셨습니다. 처음엔 이제 내 인생도 꽃길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손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병원에 몇 번 다녀오자 예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훅 참으셨고 결국 동네 시장에서 반찬가게 보조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김영자님은 그땐 그게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돼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돈을 아껴두고 계획적으로 썼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은 쉽게 한 번쯤은이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자산은 다 쓰고 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만족보다는 긴 시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긴 인생 이막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돈은 몇 년 안에 모두 소진될 목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나누어 써야 할 생활 자금입니다. 가능하다면 월 단위로 생활비처럼 나누어 사용하거나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해 정기적으로 수입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가? 지금 쓰는 이 돈이 내 10년 후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현명한 소비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주지만 순간의 선택은 길고 긴 노후를 고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네 번째 습관은 자녀에게 빠른 증여나 많은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돈 자식들한테 미리 주면 그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거나 결혼, 주택 마련, 사업자금 등으로 큰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소비가 계획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자녀는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돈이 부모의 마지막 자산인지 모를 수 있고 부모는 내가 줄 만큼 줬으니 이젠 괜찮겠지 하면서 막상 본인의 생활비가 모자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정자님은 62세에 남편과 함께 퇴직을 하며 약 2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두 분 다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도 전략하면 노후가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왔고 둘째 딸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자님 부부는 1억 5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몇 년 뒤 전세 보증금을 잃는 피해를 입었고 둘째 딸의 카페도 1년을 못 넘기고 폐업했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고 정작 부부는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동네 복지센터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자님은 자식들 잘 되라고 준 돈이었는데 정작 우리 삶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만 남겨둘 걸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퇴 직후 자녀에게 큰 돈을 쓰는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부모님의 노후까지 지켜줄 수 있을 때 진짜 의미 있는 지원이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적절히 돕되 본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증여나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이 내 10년,
20년 후 삶을 흔들지 않을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이 결국 부모의 고단한 노후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5번째 습관은 투자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지 않나요? 원금 보장되면서도 매달 고수익이 들어온다. 이건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투자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말 귀에 솔깃하고 마음이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좋은 조건의 투자가 우리에게 먼저 올까요? 은퇴 이후 목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혹은 불려보기 위해 이런 제안에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입니다. 그 마음의 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것이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퇴직자나 노년층을 노리는 투자 사기는 해마다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인 소개를 통한 방식이 많아 의심 없이 참여하게 되고 피해를 본 후에도 어디에 하소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고 나중엔 큰 돈을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단숨에 잃고 맙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성우 님은 66세에 은퇴하시며 퇴직금과 그간의 저축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요즘 부동산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며 소개를 받으셨고 정부 등록업체라는 말에 안심하고 3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매달 이자가 입금되었고 친구도 봐라 진짜 잘 되지 않냐고 하니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결국 이성우 님은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가 끊기고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등록증은 위조였고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업체였습니다. 이성우 님은 친구를 의심하지 못했고 욕심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믿고 맡긴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은퇴 후에 생기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일하기도 쉽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더욱이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은퇴 후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보다 안전입니다. 어떤 말이 그럴듯해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한다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 VIP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식 금융기관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투자를 해야겠다면 소액부터 시작하고 금융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차분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도 했대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과 자존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마지막 최악의 6번째 습관은 분산 투자의 부족입니다. 한 군데에 몰아서 넣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크지 않겠어? 여기만 믿고 가도 괜찮겠지. 괜히 나눠봤자 의미 없잖아. 은퇴 후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가장 수익이 좋아 보이는 한 곳에 전액을 넣고 싶어집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고수익 금융상품에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면 가진 자산을 모두 집중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일 자산에 몰아넣는 투자 방식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매우 취약합니다. 분산 투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나눠 놓는 지혜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나 예금이 그 손실을 메워주고 부동산이 하락할 땐 현금 자산이나 다른 투자 상품이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은 이 기본 원칙을 간과하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한 곳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김재수님은 64세에 퇴직하면서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이 유행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 상가 분양에 전액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가가 완공되자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1년 넘게 공실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유지비, 대출이자, 관리비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적금을 해지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겹치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김재수님은 그땐 한 방에 해결하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다른 데 분산했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은 결과 수익은커녕 손실과 생활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엔 젊은 시절처럼 다시 자산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긴 시간 지켜낼 수 있는 안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철학입니다. 내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줄어들고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정기 수입형 상품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분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최소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비교해보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산이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위험은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손실입니다. 현명한 은퇴는 좋은 투자처보다 안전한 구조를 먼저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산이라는 단순한 원칙이 당신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